세계 민담 이야기. 파나마에서는 파나마 인디언들을 인정사정 없이 억압하면서 금을 빼앗아간 에스파냐 사람들에 대해 인디언들의 원한이 깊었다고 합니다. 에스파냐인들의 약탈 행위에 대해서는 인디언들은 물론 에스파냐 사람들조차도 양식 있는 사람들은 몹시 싫어했을 정도였습니다. 멕시코는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 때문에 일찍부터 훌륭한 문화가 발달한 나라였어요. 아즈테크 문화가 그것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사람이 많이 살았고 문화가 발달했었기 때문에 동물과 산과 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집니다. 영혼과 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은 이 나라가 외적에게 시달림을 많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민담 이야기. 제목: 코요테 종을 잘못 치다. 어느 날 토끼는 맛있는 점심을 먹은 후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푸른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감고 있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잠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코요테는 토끼를 찾아서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가 무척 고팠어요. 잠을 자고 있는 토끼를 본 코요테는 아주 천천히 살금살금 다가가 토끼 가까이에 이르자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내 다리를 웅크리고 토끼 몸 위로 곧바로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토끼는 순간적으로 자기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래도 겁은 내지 않았어요. 자, 이제 너를 붙잡았다 라고 코요테가 말했습니다. 넌 아마 맛있는 요깃거리가 될 거야. 넌 아주 감촉도 좋고 살도 쪘으니까. 무슨 음식을 만들면 좋을까? 토끼는 재빨리 생각을 굴렸습니다. 그래, 나도 옛날에는 몸이 좋았지. 그리고 너가 나를 잡아먹는다 해도 나는 별로 걱정 안 해. 난 이제 이미 늙고 메말라서 더 이상 오래 살 수도 없거든. 하지만 잠깐만 참고 기다려봐. 어쩌면 나는 나보다 훨씬 부드럽고 연한 먹을 것을 내게 줄 수 있을지도 몰라. 더 연한 음식을 나는 원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이 근방에는 너보다 더 나은 먹이는 눈에 띄지도 않아.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너를 먹어야겠다. 토끼 형, 호호호. 토끼는 웃지 않았습니다. 나도 알아. 그는 코요테가 자기 몸을 타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가까스로 숨을 쉬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이 연한 작은 토끼들이 모두 학교에 가고 없으니 지금 너의 눈에는 나밖에 보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학교는 여기서 조금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그것들은 모두 거기에 있어. 부드럽고 달콤하여 마치 먹기 좋은 나이들이지. 코요테는 입술을 한번 핥았습니다. 나도 나이 어린 토끼들이 부드럽고 달콤하다는 것은 알아. 토끼 형, 학교는 어디 있지? 이 언덕을 조금만 내려가면 거기에 있어. 그들은 놀러 나올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지. 하지만 나는 아직 오래 있어야 종을 칠 수 있어. 해가 저 언덕 위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오기 전에는 종을 치면 안 돼. 그때가 돼야 종을 칠 수 있어. 해가 이제 이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왔구나. 그러면서 토끼는 그들이 누워있는 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는데 그 나무에는
커다란 갈색 말벌집이 걸려 있었습니다. 너가 종을 치면 작은 토끼들이 밖으로 나올까? 코요테가 물었습니다. 그야 물론이지. 하지만 꽤 오래 기다려야 해. 지금은 너무 빨라. 그들은 아직 그곳에서 오래 기다려야만 해. 너가 지금 종을 치면 그들이 안 나올까? 아마 나오겠지. 하지만 난 지금 종을 칠 수는 없어. 제 때가 되도록 기다려야만 해. 토끼 형, 난 지금 배가 고프지 않아. 그러니까 자네를 잡아먹지 않겠어. 자 보라고. 자네가 일어나도록 가만두지 않아? 자 어서 몇 발짝 걸어서 자네의 관절들을 좀 펴라고. 난 여기서 자네가 종칠 시간을 기다리고 있겠네. 코요테는 토끼를 일으켜 세웠고 토끼는 천천히 몸을 폈습니다. 자네가 만일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어 종을 치겠다고 나에게 약속만 한다면 난 여기서 떠나도 관계없어.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해가 저 언덕 위에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오기 전에는 종을 치면 안 돼. 잊지 않을게. 하지만 종을 어떻게 치는 것인지 가르쳐줘야 하잖아. 그건 아주 쉬워. 코요테 동생.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나무를 세게 흔드는 것뿐이야. 그럼 학교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게 돼. 하지만 아주 세게 흔들어야만 아이들이 틀림없이 그 소리를 들을 거라고. 염려 말라고. 난 아주 거세게 나무를 흔들 테니까 자 어서 가봐. 토끼는 번개처럼 뛰어 달아났습니다. 안전한 거리까지 도망치자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무 위에 해가 올라오기까지는 기다려야 해. 코요테 동생. 잊지 않을게 토끼야. 이제 어서 가보라고. 토끼는 도망갔고 코요테는 기다렸습니다. 토끼가 눈에 안 보이게 되자마자 코요테는 나무가 있는 쪽으로 달려가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흔들고 흔들고 또 흔들었지만 그래도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나무를 향해 힘껏 몸을 던졌습니다. 털썩 소리와 함께 말벌집이 그 등에 떨어지면서 납작하게 찌그러들었습니다. 벌떼가 순식간에 하늘을 덮었습니다. 화가 난 벌떼들은 벌집에서 날아나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코요테의 몸뚱이 어느 곳이나 전부 침으로 쏘았습니다. 코요테는 비명을 지르며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지만 그래도 벌떼들은 악착같이 그 뒤를 쫓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릴 때마다 계속 쏘았습니다. 자기들의 둥지를 떨어뜨린 데 대하여 벌들은 톡톡히 교훈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코요테는 달콤한 어린 토끼 대신에 벌침을 맞을 수밖에 없었더랍니다. 테포스 테코의 북. 오랜 옛날 구리가 많이 산출되는 멕시코 계곡 테포스틀란에서 테포스테코는 태어났습니다. 그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는데 그것은 그가 신이 될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금방 어른으로 자랐는데 지혜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힘도 세고 몸도 날쌔였습니다. 그는 남보다 뛰어난 사냥꾼이었고 그와 함께 상의한 일이면 반드시 성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는 갈수록 지혜와 힘과 이해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모시고 경배했습니다. 그의 덕은 그 나라의 저 구석구석에까지 미쳤으며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를 존경했어요. 다른 왕들은 비록 입 밖에 그 말을 내지는 않았지만 그를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야하카판의 왕이 테포스테코에게 그를 위한 큰 잔치를 벌이겠으니 참석해달라고 초청했어요. 다른 나라의 왕과 귀족들도 역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왕은 요리사에게 이전에 그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도록 명령했어요. 그는 새 접시들을 아름답게 색칠하도록 명령했고 예쁜 무늬로 장식된 새 담요들도 주문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담요에는 테포스테코가 앉을 것이었어요. 이 잔치는 그야말로 잔치 중의 잔치가 될 것이었습니다. 약속된 날 왕과 귀족들은 가장 화려하고 멋있는 옷과 보석으로 장식하고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색깔의 방석 위에 앉아 아름다운 접시를 앞에 두고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잘생긴 하인들이 음식을 곧 날라오기 위해 배령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은 모두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가장 큰 손님, 바로 테포스테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꽤 오랜 기다림 끝에 그들은 이윽고 항상 테포스테코의 도착을 알릴 때면 울리는 부, 즉 테포나즐리의 소리를 들었어요. 곧 부하들을 거느린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잔치용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냥복을 입은 채 스라소니 가죽을 등에 걸치고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의 부하들 역시 사냥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왕과 그의 손님들은 은근히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입을 열었어요. 존귀한 테포스테코여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와 내 나라와 나의 손님들을 모욕했어. 이 잔치는 그대를 기리기 위해서 열린 것이고 손님들 역시 그대를 찬양하기 위해 모두 정장을 하고 참석했어. 그런데 그대만은 왕의 복장이 아닌 사냥복을 입고 왔어. 테포스테코는 왕과 그의 손님들을 쳐다보면서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다려 주시오. 곧 옷을 바꾸어 입고 오겠소. 그러더니 그와 그의 부하들은 마치 구름처럼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손님들은 오랫동안 기다렸고 마침내 테포스테코의 북이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손님들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어요. 그는 혼자였는데 그곳에 모인 어떤 사람보다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금으로 몸을 휘감고 있었어요. 그 어깨에는 햇빛 속의 새보다 더욱 화려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색깔의 망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머리에 쓴 모자는 여태까지 구경한 일이 없는
눈부신 앵무새 깃털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팔에는 금팔찌를 끼고 있었으며 목에는 옥으로 만든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러 가지 보석들이 박힌 방패가 들려 있었어요. 왕과 다른 손님들은 그의 그 같은 모습을 보자 몹시 기뻐했습니다. 이제야 그대는 그대를 기리는 이 고상한 잔치에 알맞는 복장을 입고 나왔소. 자, 음식을 들도록 합시다. 테포스테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리에 앉았고 아름다운 시녀들이 음식 시중을 들었어요. 테포스테코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테포스테코는 자기 음식 점시를 집어 그 음식을 자기 망토에 쏟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기를 멈추고 이 주빈의 모습을 놀라서 쳐다보았어요. 왜 그러는 거요? 하고 왕이 물었습니다. 나는 음식을 이 옷에게 주고 있는 거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한 것은 내가 아니라 이 옷이었기 때문이요. 나는 내가 좋아서 선택한 옷을 입고 왔는데 여러분은 그러한 나를 환영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잔치용 옷을 입고 오자 그때서야 나를 반겼어. 따라서 잔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옷을 위한 것이요. 테포스테코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테포스테코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나가자 모든 손님들은 크게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그는 우리와 함께 살아갈 자격이 없어 라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모두가 이 말에 찬성했기 때문에 왕과 귀족은 수많은 군대를 모아 테포스틀란으로 진군에 들어갔습니다. 테포스테코는 그의 군대가 너무 적어 이 거대한 적군과 맞싸울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국민들이 자기를 위해 그곳에 건립한 커다란 하늘산 사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서서 거의 하늘에 닿을 정도로 키를 늘렸어요. 그는 팔을 들어 사방을 흔들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뒤틀리며 우렁우렁 울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바위들이 사방으로 날아갔어요. 땅 위의 모든 것들이 공중으로 튕겨져 날아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테포스테코와 그 국민들을 쳐부수기 위해 진격해온 적군 머리 위에 쏟아졌고 그리하여 적군은 완전히 섬멸되었습니다. 테포스테코 사원은 지금도 그 산 위에 서 있고 밤이 되어 바람이 계곡을 따라 울부짖으면 하늘산을 따라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테포스테코가 자기는 아직도 자기 국민과 자기 나라를 위해 그곳에 있노라고 말하는 테포스테코의 북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스의 구덩이 멕시코 편. 라고스가 어디지? 멀리 아주 멀리 떨어진 곳. 얼마나 먼데? 멕시코에서 제일 멀지. 그게 얼마나 멀어? 정확히는 말 못하겠어. 멕시코에서 어느 쪽인데? 몰라. 아무튼 멕시코 어디야. 어떤 사람들은 여기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기라고 해. 하지만 그곳이 어디이든 그 마을은 멍청이들로 꽉 차 있어. 멍청이들이 어디든지 있잖아.
그래, 하지만 라고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멍청이야. 라고스 사람들은 멕시코 어느 마을 사람들과는 달라. 어느 곳에도 바보는 있지만 라고스에는 모두가 바보뿐이야. 그럴 수 없지.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라고스에서는 다른 지방 사람들은 하지 않을 일을 해. 예를 들면 교회에서 별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광장 한가운데서 깊은 구멍을 발견했을 때의 그들의 태도를 보자고. 어떻게 했는데? 들어봐. 지금부터 이야기할게. 어느 날 아침 이 마을의 읍장은 맨발로 광장을 건너 읍사무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부근까지 왔던 그는 길가에 커다란 구멍이 패여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구덩이는 3사람쯤은 빠질 만큼 큰 구덩이였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 구멍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구멍이 어떻게 해서 라고스의 읍의 광장 한가운데에 생길 수 있었을까?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나? 하고 그가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는 읍의 경찰관을 불렀는데 그는 머리에 커다랗고 찢어진 솜브레로를 쓰고 손에는 가느다란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구덩이는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시장이 외쳤습니다. 나도 모르겠는데요, 읍장님. 라고스 평화의 수호자인 당신이 모른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더구나 모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습니다, 읍장님. 우리 읍 광장에 저런 구덩이가 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야. 만일 사람들이 교회나 읍사무소에 가다가 저기에 빠지는 날이면 많이 다치게 될 거야. 그렇습니다, 읍장님. 가서 사람들을 불러 즉각 저 구덩이를 메우도록 하게. 알았습니다, 읍장님. 읍장은 사물을 보기 위해 읍사무실로 들어갔고 그 순경은 쭈그리고 앉아있는 라고스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기 위해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곧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삽을 가지고 나와서 그 근방의 한 곳에서 흙을 파 구덩이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산으로 해가 떨어질 무렵 그 구덩이는 마침내 메워졌고 구덩이를 메운 흙은 나뭇잎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날의 일에 만족하여 이제 옥수수빵으로 저녁을 먹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읍장이 읍사무소에서 나오자 순경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읍장님, 보시다시피 구덩이는 메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나도 참 기쁘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느 지역 사람들보다 착해. 감사합니다, 읍장님. 고맙네. 읍장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몇 걸음 안 가서 또 하나의 구덩이를 발견했는데 그 구멍은 바로 첫 번째 구덩이를 메우기 위해 사람들이 거기서 흙을 판 곳이었습니다. 읍장은 걸음을 멈추고 놀라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구멍이 또 있다니. 그는 기가 막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에 구멍이 또 있다는 말인가? 오늘 아침에도 없었는데. 카를로스! 그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순경이 달려왔어요. 웬일이십니까, 읍장님? 여기에도 구덩이가 있네. 보게. 그렇군요. 읍장님, 구덩이가 있습니다. 카를로스도
구멍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나 읍사무소를 가던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져 다리나 목을 다칠 수도 있지 않겠나? 네, 그럴지도 모릅니다, 읍장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메워야지, 카를로스. 네, 당장 메워야 하겠습니다, 읍장님. 카를로스는 솜브레로를 벗고 머리를 극정이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가고 없군요. 그들은 모두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건 그래 하고 시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는 틀림없이 일을 끝내겠습니다, 읍장님. 다음날 아침 일찍 카를로스는 라고스 사람들을 시켜 그 새로 생겨난 구덩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흙을 파오도록 했습니다. 마침 읍사무소로 출근하던 읍장은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하여 미소를 띄었습니다. 멕시코 어디를 가도 라고스에 일꾼만한 일꾼들은 없을 거야. 그는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하고는 읍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일하던 사람들은 읍장의 말을 듣고는 기분이 좋아서 더욱 열심히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구덩이도 메워졌고 그곳은 교회 마루처럼 반듯해졌습니다. 카를로스, 일을 참 잘했네. 라고스 사람들의 일솜씨가 좋기 때문이죠, 읍장님. 카를로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읍장은 가던 길을 계속 걸었어요. 그러나 그가 새로운 구덩이를 발견하기까지는 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런 변이 있나? 마치 옥수수밭에 잡초가 자라듯 라고스 읍에 구덩이들이 생기는군. 도대체 이 구멍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생겼지, 카를로스? 카를로스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읍장님? 여기에 구덩이가 또 있네, 보게. 카를로스가 내려다보니 땅바닥에 구덩이가 또 있었어요. 이 구덩이를 메워야 하네. 네, 메워야만 합니다, 읍장님. 이 광장을 건너던 은민들이 여기에 빠져 다리가 부러질지도 몰라. 네, 정말 다리가 부러질지도 모릅니다, 읍장님. 즉시 메우게. 카를로스는 솜브렐로를 벗더니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갔고 이제 곧 잠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겠지 하고 시장이 말했어요. 좋아, 그럼 내일 아침에. 네, 읍장님. 이튿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착한 라고스 사람들은 다시 땅을 파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그 일은 끝났습니다. 읍장은 자기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일을 잘했군. 그는 반듯하게 메워진 구멍의 흙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스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일꾼들이야. 멕시코 어느 지방 사람들도 이들보다 더 솜씨 좋은 일꾼들은 없을 거야. 읍장은 가던 길을 계속했고 곧 새로운 구덩이를 또 발견했습니다. 아, 이런 변이 있나? 그는 그만 소리를 질렀습니다. 구덩이가 또 새로 생기다니. 이 마을에 구덩이 저주가 내린 모양이구나. 악마가 우리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모양이야, 카를로스. 카를로스가 달려왔습니다. 여길 보게. 구덩이가 또 새로 생겼어.
그렇군요, 읍정님. 즉시 메우도록 하게. 하지만 사람들이 잠이 들었을 테니 내일 아침에 하도록, 카를로스. 이러한 일이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라고스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것이 무슨 조화이며 어찌하여 구덩이들이 많이 생기는지 세어보려고 했지만 그들로서는 알 도리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구덩이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구덩이를 팠고 그러한 짓을 옆마을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한데 옆마을 사람들은 라고스에서 날마다 계속되는 그 일을 지켜보면서 웃기만 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구덩이가 바로 자기 동네에 이르자 그들은 오랜 동안 묻어버리려고 했던 잡동사니들을 긁어모아 그 구덩이를 메웠습니다. 라고스 읍장은 마지막 구덩이는 메워졌는데 새 구덩이는 생기지 않자 기분이 좋아서 말했습니다. 라고스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끝장을 보기 전까지는 포기하는 법이 없단 말이야. 라고스 사람들도 기분이 좋았는데 그것은 그들도 날마다 계속되던 땅 파기 작업에 약간 피곤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었고 라고스에는 더 이상 구덩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에스파냐 당나귀와 인디언. 에스파냐 사람은 마치 메뚜기 떼처럼 무리를 지어 신세계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파나마라고 부르는 아메리카 대륙을 있는 가장 좁고 긴 땅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금과 은 그리고 보석들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그들이 전멸시키려고 하던 인디언들의 독화살에 맞아 죽어갔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금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에스파냐에서 건너온 사람들 가운데 가스파르테 에스피노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파나마라고 부르는 땅으로 갔는데 그곳이 새로 발견한 대륙의 다른 지역보다도 금과 보석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때문입니다. 그는 변호사였고 또 매우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난 많은 금을 원해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파리를 잡는 법은 많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꿀을 이용하는 거야. 나에겐 화살이나 갑주 따위는 필요 없어. 난 보다 쉬운 방법을 찾겠어. 그것이 그가 자기 자신과 그 친구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인디언들로부터 평화적으로 금을 구할 수 있는 색다른 방법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는 인디언들도 에스파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단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인디언들은 백인 침략자들과 똑같았어요. 즉 그들도 새 것을 좋아했고 새로운 구경거리에는 넋을 잃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가스파르데 에스피노사에게 희한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인디언들은 당나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구경하고 그것이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는 돈을 치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에스파냐에서 배로 실려온 당나귀 한 마리를 샀어요. 그는 며칠 동안 이 짐승을 잘 먹여 털에 윤이 자르르 흐르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좋은 안장을 당나귀에 얹고서 그 위에 올라탄 채 항구에서 멀리 떨어진 에스파냐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인디언들이 사는 촌락으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을에 도착하자 인디언들은 그가 마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놀라움과 신기함에 가득 차서 그와 그의 당나귀를 쳐다보며 모여들었어요. 에스피노사는 이제 그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인디언 말을 배웠고 적당한 말을 모를 때에는 손짓 발짓으로 말을 대신했습니다. 그는 인디언들에게 그의 당나귀는 신기한 동물로 말을 할 줄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한 인디언들은 놀라서 당나귀가 말하는 것을 듣고자 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을 하도록 시키겠다고 에스피노사는 미소를 띠면서 말했습니다. 물론 이놈은 에스파냐어밖에 할 줄 모르는 만큼 이놈이 하는 말을 내가 여러분에게 통역하겠소. 인디언들은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나귀가 하는 말을 듣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자, 교활한 에스피노사는 당나귀 선생에게 허리를 굽혀 말을 하고 당나귀를 찌르고 마치 사람들이 당나귀의 이야기를 듣기 원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당나귀의 귀를 잡아 끌었습니다. 당나귀는 찌르고 귀를 잡아 끄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만 코를 불며 울었습니다. 에스피노사는 계속 당나귀를 쿡쿡 찔렀고 에스파냐어로 고함을 쳤으며 당나귀는 계속 울어댔습니다. 마침내 에스피노사가 하던 짓을 멈추자 당나귀도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 이상한 짐승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고 인디언들이 물었어요. 저놈은 여러분이 가진 노란 것과 빛나는 돌이 갖고 싶다고 합니다. 에스피노사는 물론 금과 보석을 뜻하는 것들을 가리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인디언들은 에스파냐 사람들보다 더 현명하여 금과 보석은 단지 자기 자신들을 꾸미는 장식용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백인들처럼 그러한 물질에 그토록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당나귀가 말하는 것이 무척 신기했기 때문에 교활한 에스파냐인이 요구하는 것들을 흔쾌히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멀리 퍼진 신기한 당나귀와 함께 에스피노사는 정글을 통해 이 마을 저 마을로 찾아다녔고 인디언들은 모두 당나귀의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인디언들은 당나귀의 말을 듣고 싶어 흔쾌히 금과 보석을 주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항상 금과 보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생에 단 한 번 당나귀의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영리한 앵무새 푸에르토리코 편. 옛날 푸에르토리코에는 정말 기막힌 앵무새를 가진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멋있는 앵무새는 또 있을 수 없었어요. 이 영리한 앵무새는 에스파냐어를 마치
푸에르토리코 사람처럼 얼마든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앵무새도 한마디 말, 즉 카타뇨라는 바로 이 새가 태어난 고장의 이름만은 말하지 못했어요. 이 앵무새의 주인은 자기 새에게 이 말을 가르치기 위해 별별 수단을 다 부렸으나 그의 그러한 노력도 헛수고였습니다. 앵무새는 아무리 해도 그 말만은 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산호 안에서 온 어떤 남자가 이 앵무새의 말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그만 욕심이 나서 그 새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새 주인은 마침 돈이 몹시 급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값을 받고 그 새를 팔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새가 단 한마디 말만은 못한다는 사실을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해도 나는 당신의 새를 사겠소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카타뇨라는 말은 내가 이 새에게 가르치겠소. 내 말을 믿으시오. 그는 앵무새를 산호 안에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즉시 카타뇨라는 말을 새에게 가르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정말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지만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앵무새는 어찌된 셈인지 그 말만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흐르자 새 주인은 이제 인내심을 잃고 그만 화가 났어요. 이 멍청한 새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다른 말은 그토록 잘하면서 어찌하여 그 한마디 말은 못 배우냔 말이야. 정말 카타뇨라는 말을 못 배우면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 주인은 또 몇 시간을 그 말을 가르치려고 애썼지만 앵무새는 여전히 그 말을 못했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새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카타뇨라고 말해봐.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는 그 말을 반복했지만 그것을 차라리 돌담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앵무새에게 그 말을 가르치려고 몇 시간씩 애를 쓰던 주인은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는 새를 새장에서 꺼내어 닭을 기르고 있는 낡은 닭장 속으로 집어던졌습니다. 넌 저 닭들보다 더 바보다. 내가 저것들을 잡아먹은 뒤에는 너도 잡아먹어버리겠다. 그 닭장 안에는 그 다음 일요일에 잡아먹기로 된 4마리의 늙은 닭이 들어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주인은 앵무새와 새를 잡으려고 닭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닭장 문을 열고 들어가던 그는 자기 앞에 전개된 사실을 보고는 그만 놀라서 걸음을 우뚝 멈추었어요. 거기에 있던 닭 가운데 3마리는 이미 죽어 자빠져 있었고 앵무새는 지금 4번째 닭 앞에 서서 카타뇨라고 말해.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 라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여 외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멍하니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다가 마침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앵무새에게 바보 취급을 받는구나. 그는 4번째 닭을 잡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는 절대로 앵무새를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명한 주인이라면 영리한 하인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